네, 파생 베스트 애널리스트에서 자산운용사 컨설팅 본부장까지 특히 ETF 시장에서 한 획을 긋고 계신 분이죠. 최창규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모처럼 장중에 잘 나오시지 않은 분인데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시장이 좀 녹록치는 않은데요. 먼저 네. 진단부터 시작할까요? 예, 간단하게 제 롤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코덱스 ETF 컨설팅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주로 이제 저희 코덱스 ETF뿐만 아니라 ETF를 이용한 투자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ETF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파생 상품 담당한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시장 트렌드부터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지표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입니다. 아무래도 선물 포지션이라는 말은 레버리지도 많이 쓰고 또 그만큼 시장 방향성에 대한 디렉션 콜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만기 당시에 외국인들은 15,000 계약 매도 롤오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매도 롤오버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실 텐데요. 시장 방향성, 아랫 방향성에 배팅하는 포지션을 다음 월물인 선물 6월물로 넘겼다라는 얘기고요. 15,000 계약이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거의 1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결국은 선물 외국인들은 아랫 방향에 대한 해지가 됐던 또는 상승에 대한 제한적인 흐름이 됐던 그런 움직임들을 예상하고 포지션을 구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 ETF이기 때문에 ETF 관련된 외국인들의 움직임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비차익 거래 역시 방금 말씀드린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과 유사하게 매도 우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차익 거래와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종합해 본다면 외국인들 한국 시장에 대한 트렌드는 제한적인 상승 또는 횡보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연말 대비 연초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좀 아래쪽으로 잡고 있다라는 네. 것으로 저희가 인지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요즘 같은 장세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제일 강조드리는 부분은 방어적인 전략입니다. 물론 최근에 시장이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무슨 방어적인 전략이야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관점의 근거는 뭐냐면 주간 단위로 미국의 ETF의 설정 유출액을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주식, 채권, 그리고 커머더티 이런 다양한 자산군에 대해서 설정액 유출입을 파악을 해봤더니 의외로 골드, 즉 금에 대한 설정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전히 불안하다는 네,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또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전 자산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추론해 본다면 결국은 시장은 ETF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그리고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약간 좀 예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관련된 ETF 쪽으로도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대체적인 수단에 대한 투자 수요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시사점은 공격적인 포지션 주식 관련된 포지션을 늘리기보다는 아직은 골드라든지 아니면 좀 안전자산이라든지 또는 인컴이 발생하는 이런 배당형 상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인 투자 접근이 좀 필요할 때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부장님 그 ETF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 ETF가 거래 비용이 참 낮고 또한 네. 투자하기 좀 편하고 여러 네. 가지 장단이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ETF가 지금 트렌드이긴 합니다. 그런데 작년과 좀 다른 차별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굉장히 큰 차별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별점이 있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유동성도 풍부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긴 했지만 올해처럼 그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게 테마입니다. 테마요. 네, 다양한 테마 ETF들이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 테마 ETF는 굉장히 주가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아직 기억이 남아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올해도 테마로 접근해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올해는 작년이랑 굉장히 많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테마 ETF가 굉장히 주가 조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테마라는 단어는 올해는 좀 지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많이 수익을 올렸던 그리고 조정을 많이 받았던
특리받았던 자산군 쪽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 역시 미국 기술주, 역시 차이나 전기차, 역시 차이나 2차 전지, 역시 2차 전지.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자금들이 몰리고 또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가장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테마가 트렌드인데 올해는 작년과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참 재밌네요. 차이나 전기차 이게 어떻게 보면 ETF 설정해 주에 가장 많이 팔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팔렸던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결국은 테마와 성장이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테마다라고 얘기했을 때 테마 ETF를 만드는 방법은 당장 그 해당되는 키워드에 매출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그쪽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그쪽 사업으로 진출하겠다. 이게 테마고요. 거기서 매출이 발생해서 그로스가 일어나게 되면 저는 그걸 갖고 메가 트렌드라고 부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했던 드림, 테마와 매출, 그로스가 일치된 일종의 좀 복합적인 섹터라고 불리우기에는 약간 미흡하지만 성장이나 매출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차이나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큰 성장성, 굉장히 큰 내수 시장이 또 담보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차이나 전기차의 성장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기차는 일종의 피라미드로 본다면 꼭대기, 밸류체인의 꼭대기에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밑단에 있는 2차 전지도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뭐 차이나 전기차, 차이나 2차 전지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역시 방향성과 그다음에 성장성 네. 이 두 가지가 접목되면 역시 퍼포먼스가 뛰어나다라는 얘기도 저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세부해서 볼까요? 변동성 장세와 금리 인상 시기. 자, 이럴 때 유명한 ETF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 기사에서 좀 봤는데 아마 한경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혹시 기사 보신 적 있나요? 아, 인플레이션 파이터요? 예, 예, 네, 뭐 인플레이션을 익숙한 이길 단어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미국에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ETF가 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앰플리파이의 I win 키워드도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형태의 인플레이션 파이터 ETF도 상장을 했고요. 한번 뜯어보니까 재밌는 자산군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골드는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골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들어가 있어요. 아, 인플레이션의 해치인 골드는 그렇다 치는데 네.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네요. 네, 비트코인을 많이 담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트러스트가 있는데요. 그 트러스트를 담고 있는 상품이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ETF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에는 역시 약간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 골드라면 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방어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니까 실물 자산에 대한 니즈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은 의외로 리츠가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국 리츠와 좀 틀리게 통신 중개탑 뭐 이런 것들도 리츠의 범주에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 현물 자산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또 인컴이 발생하는 상품일 수도 있고 또 리츠 또는 비트코인과 같은 상품들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뭐 미국 ETF도 하실 거고 한국 ETF도 하실 거니까 뭐 반드시 미국의 ETF 중에서는 어떤 자산군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한번 뜯어보시면 재미있는 투자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두 가지가 되게 재밌네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의 해칭 기능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미국의 리츠는 참 다양한 자산군을 갖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자, 2차 전지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럼 2차 전지에 관련된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2차 전지 관련된 ETF는 크게 한국 ETF 그리고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차이나 ETF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국 ETF에서는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라는 ETF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타이거 미래자산이죠.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라는 ETF 두 ETF가 무려 사이즈가 1조 원이 각각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종목이 상장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ETF에서 어떤 종목을 담고 있었냐면 LG화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LG화학에서 그 2차 전지 관련된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해서 상장한 게 LG에너지 솔루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LG화학을 빼고 LG에너지 솔루션을 넣는 그런 그 ETF 관련된 종목 교체가 굉장히 화두가 됐던 사례가 있었고요.
중국으로 눈을 돌리면 앞서 설명드렸던 차이나 전기차란 ETF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전기차의 밸류체인, 즉 배터리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만 뽑아가지고 만들어낸 코덱스 차이나 2차 전지라는 ETF도 최근에 상장했기 때문에 아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TF도 참 다양성이 있네요. 최근 적시성 있는 얘기 좀 해볼까요? 사실 러시아발 리스크, 뭐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니면 휴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찌 됐건 곡물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후폭풍이 좀 있을 네네네. 텐데요. 관련돼서 ETF도 있나요? 아유, 당연히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오래 했지만 제가 예측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뭐 당연히 커머너티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나 뭐 지금은 곡물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유가 같은 경우에도 예측의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커머너티,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예측의 난이도가 훨씬 더 큽니다. 물론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해서 유럽의 빵집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급등하긴 했지만 지금 따라잡으라고 얘기하거나 지금 투자해라라고 얘기하기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고 또 접근 가능성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 농산물로 되어 있는 ETF보다는 예를 들어 콩선물 ETF, 밀선물 ETF 이런 거보다는 종합 농산물로 구성된 종합 지수가 또 따로 있거든요. 나름대로 거기 안에서 자산 배분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 콩, 뭐 보리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농산물 ETF가 있으니까 저희는 뭐 종합지수라고 부르는데 종합 농산물 종합지수 ETF에 투자하시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ETF가 또 자산 배분의 결과물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국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참 오스템 임플란트가 네. 이젠 주식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되었는데 이게 또 ETF 시장에 큰 이펙트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영향일까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제가 자산운용사 와서 보니까 매니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었어요. 아, 왜 그렇죠? 왜냐하면 바이오나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인데 실적이 따박따박 나왔습니다.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실적이 실적이 또박또박 찍히는 기업이었고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전형적인 종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펀드 그리고 굉장히 많은 ETF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지수라고 할 수 있죠. 코스닥 150 지수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비중이 꽤 높은 편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코스닥 150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거래 정지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ETF에서는 코스닥 150에서 지수에서는 빠졌지만 ETF는 이 종목을 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코스닥 150 ETF라든지 아니면 타이거 의료기기 관련된 ETF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직 거래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거래 재개되면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남아 있는 코스닥 ETF들은 만약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가 재개돼서 좀 주가 충격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ETF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은 거래 정지 중이고 기심위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종목 교체 가능성이 ETF도 꽤 있을까요? 이미 3월 달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빠지고 새로운 종목, 제가 요즘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종목 이름도 알고 있었는데 이미 교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효과는 선반영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또 사무실에 있으면서 준비했던 게 6월 달에 코스피 200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금이 3월 말, 4월 초니까 아마 이런 코스피 200에 신규로 들어갈 겁니다. 6월 달에. 이런 종목들은 또 긍정적인 ETF 관련된 수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오늘 코스피 200 정기 변경 관련된 보고서가 혹시 나오면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종목이 들어갈지 어떤 종목이 빠질지 체크하시는 것도 뭐 재미있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기 변경 보고서를 꼭 체크하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저랑은 참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본부장님인데요. 오늘 또 나름대로 제대로 뜻깊은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만두죠. 삼성자산운송 최창규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